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국회의원이야. 당장 점장 불러와. 야, 평범한 편의점의 밤을 깨운 건 한 중년 남성의 아나무인 격 갑질이었습니다. 수행원들까지 거느린 채 알바생의 가슴팍을 툭툭 치며 비아냥거리던 국회의원. 하지만 그 순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알바생이 단 한마디를 던지며 품 안에서 빛바랜 서류 한 장을 꺼내듭니다. 그 서류 상단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장. 바로 국정원 기획조정실 검인 방인이었습니다. 순간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지르던 국회의원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너 같은 놈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던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시나무 떨듯 떨더니 수행원들도 버려둔 채 편의점을 뛰쳐나가기 바빴는데요. 도대체 최저임금을 받으며 삼각김밥을 진열하던 이 청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국정원 서류엔 대체 어떤 치명적인 비밀이 적혀 있었길래 대한민국 권력 실세가 사색이 되어 도망친 걸까요? 지금부터 이 편의점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실화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내 이름은 이진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30년 전 서울역 인근 보호소에서 발견되었을 때 누군가 지어준 이름이다. 내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은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이제 막 쉰을 넘긴 중년의 모습이지만 내 기억은 20살 그 언저리에서 뚝 끊겨버렸다.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진 직후처럼 하얗게 비어 있었고 그 공백을 채우는 건 이름 모를 공포와 낯선 언어의 파편들 뿐이었다. 나는 매일 새벽 4시 편의점 창고에서 폐기 도시락을 먹으며 거울을 본다. 손가락 끝은 물건을 진열하느라 거칠어졌지만 묘하게도 물건을 잡는 내 손놀림이나 걸음걸이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게 우아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나를 향해 전생의 왕자라도 된 거 아니냐며 농담을 던졌지만 나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바코드를 찍을 뿐이었다. 나의 일상은 무거운 침묵과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다. 편의점 알바라는 자리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온갖 인간 군상의 밑바닥을 마주하는 곳이다. 취객의 욕설은 일상이었고 푼돈을 던지며 거스름돈을 챙기는 무례한 이들의 시선도 이제는 익숙했다. 하지만 가끔 편의점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클래식 음악이나 프랑스 샹송을 들을 때면 내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요동쳤다. 나도 모르게 입술이 움직이며 가사를 따라 읊조릴 때 내 발음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다. 내가 왜 이 말을 알고 있지? 하는 의문이 들 때마다 머리 한쪽이 깨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나는 그 불안을 잊기 위해 더 미친 듯이 바닥을 닦고 물건을 채웠다. 뿌리 없는 삶의 무게는 어깨를 짓눌렀고 매일 아침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은 목구멍 안쪽에서 맴돌다 사라졌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서늘한 새벽이었다.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곳에 위치한 이 편의점은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유흥을 즐기는 고위층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 나는 묵묵히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빼내고 있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화려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그를 보좌하는 무리가 들어왔다. 그들의 몸에서는 비싼 향수 냄새와 권위의식이 뿜어져 나왔다. 남자는 다짜고짜 카운터를 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물건 배치가 마음에 안 든다느니, 알바생의 눈빛이 건방지다느니 하는 억지였다. 알고 보니 그는 이 구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박 의원이었다. 평소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내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박 의원의 고함이 편의점 안을 가득 채울 때 나는 내 주머니 속에 항상 지니고 다니던 낡은 가죽 지갑을 만졌다. 그 지갑 안에는 내가 기억을 잃기 전부터 품고 있었던 유일한 단서인 빛바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32년 전 내가 보호소에 들어갈 때부터 내 옷 안감에 바느질되어 있던 그 서류.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숨겨왔다. 하지만 박 의원이 내 가슴팍을 툭툭 치며 너 같은 밑바닥 인생이 감히 누굴 쳐다봐 라고 소리치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그 서류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붉은 인장이 선명한 국정원 기획조정실의 검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몰랐지만 내 손은 이미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류를 본 박 의원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포효하던 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서류의 직인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마치 저승사자를 만난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수행원들은 당황하며 그를 붙잡았지만 박 의원은 자기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편의점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정적만이 흐르는 편의점 안에서 나는 다시 무심하게 바코드를 집어들었다. 도대체 이 서류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이기에 대한민국 권력자가 이토록 벌벌 떠는 것일까? 텅 빈 내 기억의 금고가 드디어 열리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32년 전 사라진 한 재벌가 장남의 처절한 복수극이자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박 의원이 도망치듯 편의점을 빠져나간 뒤 나는 한동안 카운터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끝에 남은 서류의 서늘한 감촉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저 기억을 잃은 나를 지켜줄 부적처럼 품어왔던 종이 한 장이 권력자의 얼굴을 저토록 하얗게 질리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다시 서류를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다. 아직은 이 종이의 정체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오늘의 일당을 채워야 하는 고단한 알바생일 뿐이었으니까. 새벽 6시 교대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조끼를 벗고 낡은 점퍼를 걸쳤다. 편의점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32년 전 그날도 이렇게 추웠을까? 나는 기억이 삭제된 20살 이후의 삶을 복귀하며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빌딩 숲,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골드문 그룹 본사가 우뚝 솟아 있었다. 묘하게도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통증을 느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곳의 화장실을 닦거나 복도를 치우는 청소부로 잠시 일했던 기억이 있을 뿐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자취방으로 가는 길, 내 머릿속엔 박 의원이 내뱉었던 너 같은 밑바닥 인생이라는 말이 이명처럼 울려 퍼졌다. 하지만 박 의원을 떨게 만든 건 내 이름도 내 힘도 아닌 그 서류였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의 대리인이거나 혹은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뜻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무렵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내가 아는 유일한 혈육이자 생명의 은인인 정옥 할머니였다. 32년 전 서울역 대합실 구석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나를 거두어 준 분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진수야, 오늘 회사에 가지 마라. 왠지 느낌이 안 좋아. 할머니는 가끔 신기 어린 직감을 내뱉곤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큰 일이 터지곤 했다. 나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집으로 들어가는 대신 나는 발걸음을 돌려
골드문 그룹 본사로 향했다. 일주일 전 그곳에서 청소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두고 온 낡은 수첩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그 수첩에는 내가 무의식 중에 적어 내려간 프랑스어 단어들과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가득했다.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기묘한 압박감이 나를 덮쳤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층인 50층으로 향했다.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었기에 아무도 나를 제지하지 않았다. 50층 회장실 복도는 고요했다. 복도 끝 벽면을 장식한 역대 회장들의 초상화 앞에서 나는 발길을 멈췄다. 1대 회장, 2대 회장, 그리고 현재의 강한길 회장. 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격렬하게 요동쳤다. 거울 속 내 모습과 너무나 닮은 눈매,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회장실 문이 열리며 70대 후반의 노신사가 걸어 나왔다. 강한길 회장이었다. 그는 피곤한 듯 미간을 짚으며 걷다가 복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강 회장의 눈이 경악으로 가득 찼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고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내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다. 준석이니? 그가 내뱉은 이름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그 소리가 닿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해일이 일어났다. 파리 에펠탑 아래서 나를 안아주던 건장한 남자의 품, 나를 수진이라 부르며 웃어주던 여인, 그리고 아빠 다녀올게요라며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하던 나의 목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나를 덮쳤다. 나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회장님, 저는 청소부 이진수입니다. 내 대답에 강 회장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고 이내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 회장은 내 어깨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이 억양, 이 눈빛. 32년 전 사라진 내 아들 준석이가 분명해. 하지만 나는 그를 밀어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기억의 파편들과 이 거대한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내가 재벌가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왜 나는 32년 동안 밑바닥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는가? 그때 복도 저편에서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강 회장의 수양딸이자 현재 골드문 그룹의 실세인 강유라 부회장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경악을 넘어 순식간에 차가운 사리로 변했다. 32년 전 나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금 내 목을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뒤에서 강 회장의 절규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1층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내 팔을 낚아챘다. 이진수 씨, 잠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경찰 신분증이 들려 있었지만 눈빛은 사냥개와 같았다. 나는 그대로 뒷좌석으로 처박혔다. 차 안에서 나는 직감했다. 강 회장과의 만남이 축복이 아니라 잠자고 있던 악마들을 깨웠다는 사실을. 나를 체포한 이들은 진짜 경찰일까? 아니면 나를 영원히 매장하려는 유라의 하수인들일까? 32년 만에 드러난 진실의 서막은 이토록 잔인하고 자극적인 납치로 시작되고 있었다. 경찰서 취조실의 푸르스름한 형광등은 마치 내 목을 죄는 올가미처럼 전멸했다.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있는 내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친아버지를 만난 것 같다는 혼란에 빠졌던 나는 이제 특수 횡령 및 기밀 유출이라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내 앞에 앉은 중년의 형사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조작된 서류들을 하나씩 내던졌다. 내 명의로 개설된 유령 회사의 통장 내역, 그리고 내가 골드문 그룹 본사 보안 구역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나오는 CCTV 영상이었다. 모두가 정교하게 짜여진 각본이었다. 영상 속의 인물은 분명 나였지만 내가 들고 있던 것은 기밀 서류가 아니라 버려진 파지 덤이었다. 누군가 프레임을 자르고 이어붙여 나를 산업 스파이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이진수 씨, 아니 강준석이라고 불러줘야 하나? 32년 만에 나타나서 아버지 재산이라도 가로채려고 이런 짓을 벌인 거야? 형사의 비아냥거림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할 가치도 없었다. 이 모든 설계의 배후에는 아까 복도에서 마주친 강유라 부회장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수양딸로 입양되어 30년 넘게 후계자 자리를 다져온 인물이다. 진짜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그녀에게 재앙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않자 형사는 거칠게 책상을 내리치며 나를 압박했다. 이 서류들 봐. 내가 국정원 4층에서 박 의원 협박했다며? 그 서류 어디서 났어? 박 의원 사건까지 엮어 나를 국가내란 선동급의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속셈이었다. 취조는 밤새 이어졌다. 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가혹한 압박 속에서 내 머릿속은 오히려 투명해졌다. 텅 비어있던 32년의 기억 중 일부가 통증과 함께 불쑥 튀어올랐다. 어린 시절 누군가 내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던 감촉, 검은 차에 태워져 낯선 곳에 버려지던 공포, 그리고 나를 보며 비웃던 어린 소녀의 눈빛. 그 눈빛은 지금의 강유라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녀는 32년 전에도 나를 제거하려 했던 것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쯤 유치장으로 이송되었다. 좁고 습한 사방이 벽으로 막힌 공간에서 나는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진정한 위협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유치장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당직 경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덩치가 산만한 사내 둘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젖은 수건과 날카로운 송곳이 들려 있었다. 깔끔하게 사고사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원망하지 마라. 사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좁은 공간에서 건장한 사내 둘을 상대하기란 역부족이었다. 한 놈이 내 목을 조르고 다른 한 놈이 송곳을 내 가슴팍으로 겨누던 그 찰나 내 몸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야수 같은 본능이 깨어났다. 32년 동안 막노동과 밑바닥 삶을 전전하며 다져진 맷집과 기억 저편에 숨겨져 있던 실전 무술의 감각이 내 팔다리를 움직이게 했다. 나는 목을 조르는 놈의 급소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송곳을 든 놈의 손목을 꺾어 비틀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비명이 유치장에 울려 퍼졌다. 누구냐? 누가 너희를 보냈어? 내 목소리는 평소의 이진수가 아닌 분노에 찬 강준석의 것이었다. 사내들이 다시 덤벼들려 할 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강유라였다. 그녀는 철창 너머로 처참하게 널브러진 하수인들과 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생명력이 질기네, 오빠. 32년 전에도 그러더니. 그녀의 입에서 나온 오빠라는 단어에 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고 나를 확실히 매장하기 위해 직접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유라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창살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걱정 마. 여긴 내 구역이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내일 아침이면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돼서 영원히 햇빛을 못 보게 될 테니까. 그녀의 말대로 복도 끝에서
경찰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사내들은 순식간에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쓰러졌고 나는 졸지에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위험인물이 되어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나는 그녀의 구두 소리를 기억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억울한 누명을 반드시 벗기고 내 자리를 뺏어간 저 악마의 가면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32년 전의 진실이 담긴 국정원 서류. 그것이 내 마지막 반격의 열쇠가 될 것임을 나는 확신했다. 테이저건의 강렬한 전류가 온몸을 훑고 지나간 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독방에 갇혀 있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했다. 강유라, 그 여자가 내뱉은 오빠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내가 강한길 회장의 친아들 강준석이라는 사실을 이미 3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나타난 나를 죽이기 위해 국가 권력까지 주무르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기억의 실타래를 필사적으로 감아올렸다. 그때 옆방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리듬, 그것은 모스 부호였다. 살아있나? 벽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걸걸했다. 그는 자신을 그림자라고 불렀다. 한때 국정원에서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다가 조직의 비리를 목격하고 누명을 쓴 채 이곳에 갇혀 있다고 했다. 그는 내가 지닌 그 국정원 서류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봤다. 자네가 가진 그 서류, 32년 전 국정원이 재벌가 장남 납치 사건을 은폐하며 작성한 내부 보고서일 거야. 그 서류가 세상에 나오면 당시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과 국정원 고위층은 단번에 끝장나지.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내가 평생 품어온 종이 한 장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폭탄이었던 셈이다. 그림자는 내가 유치장에서 보여준 무술 실력을 눈여겨봤다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제시했다. 그 시각 골드문 본사 회장실에서 강한길 회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서실장을 압박하고 있었다. 준석이가 유치장에서 습격을 당했다고? 내 딸 유라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강 회장은 평생 믿어온 수양딸의 잔인한 본 모습을 마주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노련했다. 유라가 경찰과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면 자신은 사적인 인맥을 동원해야 했다. 그는 32년 전 해고했던 경호원 김철수의 유가족을 수소문하는 한편 비밀리에 최고 수준의 용병팀을 꾸려 아들이 갇힌 곳을 포위했다. 내 아들을 2번 잃을 수는 없다. 설령 내 모든 재산을 잃더라도 준석이를 빼내와야 한다. 유치장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강유라는 확실한 끝내기를 원했다. 그녀는 교도관들을 매수해 내가 자살로 위장된 채 사라지도록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바로 내가 32년 동안 밑바닥에서 길러온 생존 본능과 독방 옆집에 앉은 전직 블랙 요원의 존재였다. 그림자는 벽 너머로 탈출 경로를 설명해주며 말했다. 오늘 밤 2시에 정전이 일어날 거다. 그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진수로 살았던 구차한 세월을 끝내고 강준석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새벽 2시 정각 교도소 전체의 전등이 일제히 꺼졌다. 암흑 속에서 비상등만이 붉게 깜빡였고 나는 그림자가 알려준 대로 배식구를 이용해 문을 열고 밖으로 튀어나갔다. 복도에는 유라가 보낸 암살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나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소리로 읽어냈다. 32년의 공백을 깨부수는 타격이 이어졌고 사내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나는 교도소 담장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 회장의 비밀팀과 합류했다. 그들의 차에 올라타는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차 안에서 강 회장이 보낸 비서실장이 나에게 낡은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강유라가 지난 30년간 저지른 횡령과 살인 교사, 그리고 나를 납치했던 날의 진실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준석 도련님이 직접 심판하실 시간이라고요. 나는 국정원 서류와 태블릿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강유라, 내가 세운 그 화려한 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32년의 한이 서린 반격은 이제 막 닻을 올렸다. 교도소 담장을 넘어 강 회장이 보낸 차량에 올라탄 나는 한참을 달린 끝에 서울 외곽의 비밀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차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가 비틀거리며 나에게 다가왔다. 골드문의 수장 강한길 회장, 아니 나의 아버지였다. 그는 내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지팡이를 내던지고 나를 으스러지도록 껴안았다. 준서가, 내 아들 준서가. 그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진동과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다. 3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부모의 온기였다. 나 역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짧았다. 나는 그에게 내가 평생 품어온 국정원 서류를 건넸다. 서류를 훑어보는 강 회장의 눈빛은 슬픔에서 인해 서늘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 서류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32년 전 나를 납치해버린 것은 단순한 괴한이 아니었다. 당시 권력의 실세였던 정치인들과 결탁한 국정원 내부 조직, 그리고 그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며 방해물인 나를 제거해달라고 사주한 인물. 바로 강 회장의 신임을 받던 친척이자 강유라의 친부였다. 강 회장은 믿었던 이들의 배신에 치를 떨었다. 유라,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덮으려 너를 또다시 죽이려 했구나. 강 회장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명했다. 이제부터 골드문의 모든 자금과 정보력을 강준석, 즉 나에게 집중시키라고. 나는 이제 편의점 알바생 이진수가 아니었다. 32년의 밑바닥 삶에서 갈고 닦은 투지와 재벌가의 압도적인 자본을 손에 쥔 황태자의 귀환이었다. 나는 곧바로 강유라를 향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교도소를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색이 되어 수하들을 풀었지만 나는 이미 골드문 내부의 비밀 전산망을 통해 그녀의 목줄을 죄고 있었다. 먼저 그녀가 지난 10년간 비자금을 조성해온 유령 회사들의 계좌를 하나씩 동결시켰다. 그녀가 믿고 있던 정계 인맥들에게는 내가 가진 국정원 서류의 사본 일부를 익명으로 발송했다. 강유라와 계속 엮이면 당신들의 과거 비리도 세상에 공개될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하루아침에 강유라의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녀가 공들여 쌓아온 권력의 탑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강유라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본사 집무실에서 물건을 내던지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녀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짧은 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32년 전 내가 나를 버렸던 그 창고로 와라. 혼자서. 그곳은 내가 기억을 잃기 직전 공포에 떨며 마지막으로 보았던 폐공장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그녀와의 모든 악연을 정리할 생각이었다. 강 회장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나는 직접 내 손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그것이 이진수로 죽어갔던 내 청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강유라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권총을 꺼내 들었다. 내가 감히 내 자리를 뺏으려 해? 넌 그냥 죽었어야 했어. 그녀의 눈동자엔 사리와 광기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뒤에 배치된 강 회장의 요원들과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유라야, 내가 탐냈던 건 내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었겠지. 하지만 그건 사람을 죽이고 누명을 씌운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장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내가 미리박 의원과 국정원 내부 고발자를 통해 손을 써둔 진짜 공권력이었다. 강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현장을 지켜보던 강 회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돌아섰다. 나는 그녀가 연행되는 뒷모습을 보며 품 안의 국정원 서류를 불태웠다.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뒤틀렸던 32년의 세월이 연기와 함께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공표하고 빼앗긴 내 삶을 온전히 되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휴대폰으로 의문의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32년 전 나를 거두어준 정옥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모습이었다. 강유라가 준비한 마지막 발악 혹은 또 다른 배후의 등장이었다. 정옥 할머니의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어버렸다. 강유라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면서 보낸 비릿한 미소의 의미를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 내 유일한 안식처였던 할머니를 최후의 볼모로 잡아둔 것이었다. 할머니는 32년 전 길바닥에 버려진 나를 거두어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던 분이었다. 재벌가의 화려한 피보다 내게는 더 진한 사랑을 주었던 할머니를 잃는다는 것은 나의 영혼을 잃는 것과 같았다. 나는 강 회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진에 찍힌 위치 추적 결과가 가리키는 인천 외곽의 폐양구로 차를 몰았다. 폐양구에 도착하자 비릿한 바다 내음과 녹슨 철문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를 맞이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가 의자에 묶인 채 입이 막혀 있었고 그 뒤에는 강유라의 최측근이자 골드문 그룹의 보안실장이었던 조 실장이 서 있었다. 그는 강유라의 아버지가 심어둔 충견으로 32년 전날을 납치해버렸던 그날의 집행자이기도 했다. 조 실장은 서늘한 칼날을 할머니의 목에 대고 나를 노려보았다. 강준석, 아니 이진수. 내가 너무 멀리 왔어. 유라 아가씨는 감옥에 갔지만 이 배후에는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할 분이 계신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강유라가 끝이 아니었다. 조 실장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강 회장의 가장 가까운 벗이자 국정원 고위직을 지냈던 최 의원이었다. 그는 강유라의 친부와 공모해 나를 제거하고 골드문 그룹을 정권의 자금줄로 이용해왔던 거대한 악의 축이었다. 강유라는 그저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는 장기말에 불과했던 것이다. 조 실장은 내가 가진 박 의원의 비리 원본 파일을 넘기라고 협박했다.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바닥으로 던졌다. 그가 USB를 확인하기 위해 시선을 돌린 0.1초의 찰나 나는 밑바닥 삶에서 익힌 변칙적인 기술로 몸을 날렸다. 조 실장의 손목을 걷어차 칼을 떨어뜨리게 만든 뒤 32년의 분노를 담은 주먹을 그의 앞면에 꽂아 넣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나는 서둘러 할머니의 결박을 풀었다. 진수야, 도망쳐라. 너라도 살아야지.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내 걱정뿐이었다. 하지만 도망칠 쪽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미리 잠입시켜 두었던 강 회장의 비밀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패양군은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조 실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최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제 모든 배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건이 정리된 후 나는 할머니를 안전한 병원으로 모셨다. 강 회장은 병실 복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이제는 정식으로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느냐? 내 자리가 비어 있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을 이유도 도망칠 이유도 없었다. 나는 강 회장이 준비해준 단정한 수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편의점 알바생 이진수도 기억을 잃은 떠돌이도 아닌 서늘한 카리스마를 지닌 골드문의 적통 후계자 강준석이 서 있었다. 일주일 후 골드문 그룹 창립 기념식 및 신임 경영진 발표회가 열렸다.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 단상에 오른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저는 32년간 가슴에 묻었던 진실과 기적처럼 돌아온 제 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이 열리고 내가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오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갑질을 당하던 그 알바생이 골드문의 황태자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는 단상에 서서 가장 먼저 강유라와 최 의원이 앉아 있어야 할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골드문의 새로운 시작은 지난 32년간의 모든 부패를 도려내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선전포고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신호탄이었다. 단상 위에서 나의 정체를 공표한 그날 이후 골드문 그룹은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진수로 살며 겪었던 수많은 멸시를 강준석의 이름으로 되갚아주는 것이었다. 나는 강 회장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그룹 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제일 먼저 처리할 타겟은 강유라의 손발이 되어 나를 범죄자로 몰았던 본사 감사실장과 보안팀원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유치장으로 밀어넣으며 비웃던 그들은 이제 내 눈조차 마주치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 앞에 3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과 그들이 강유라로부터 받은 뇌물 장부를 던졌다. 이진수가 만만해 보였나? 아니면 골드문의 적통이 우스웠나? 내 차가운 질문에 감사실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법대로 해. 내가 나를 법의 이름으로 매장하려 했던 것처럼 나도 법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지워줄 테니까. 단 10분 만에 그들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끌려나갔고 그들의 자리는 오랫동안 강유라의 압박에 밀려났던 청렴한 실무자들로 채워졌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정한 사이다는 강유라의 자금줄을 끊는 것이었다. 그녀가 감옥에서도 변호인단을 꾸리고 반격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건 해외 조세 회피처에 숨겨둔 비자금 덕분이었다. 나는 32년 전 국정원 서류에서 힌트를 얻었다. 그 서류 뒷장에는 당시 국정원 고위층과 강유라의 아버지가 공유하던 비밀 계좌 코드가 적혀 있었다. 나는 밤을 새워 그 복잡한 암호를 해독했고 결국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은 4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골드문 공익재단으로 강제 환수시키는데 성공했다. 돈줄이 막히자 그녀를 지키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순식간에 사임했고 그녀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강유라의 소식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그곳에서도 부회장님 대접을 받으려 했지만
그곳의 실세는 다름 아닌 그녀의 지시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던 이들의 지인들이었다. 내가 손을 쓴 건 아니었다. 그저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법칙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차가운 바닥을 닦으며 내가 편의점에서 겪었던 멸시보다 수천 배 더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살인미수범으로 몰려했던 유치장 사건의 증거들이 하나둘 추가로 채택되면서 그녀의 형량은 15년에서 무기징역으로 상향 조정될 위기에 처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최후의 타겟인 최 의원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는 직접 박 의원을 만났다. 편의점에서 나를 보고 도망쳤던 그 국회의원 말이다. 그는 이제 내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쩔쩔맸다. 의원님, 사색이 되어 도망치던 그날의 용기는 어디 갔습니까? 나는 그에게 최 의원의 비리 증거가 담긴 원본 파일을 보여주며 거래를 제안했다. 당신이 살 길은 단 하나야. 검찰에 나가 최 의원과 국정원 잔당들의 커넥션을 모두 불어. 그럼 당신의 죄는 내가 실수로 덮어주지. 박 의원은 살기 위해 자신의 동지를 배신하는 길을 택했다. 며칠 뒤 대한민국 뉴스 채널은 최 의원의 긴급 체포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그가 국정원 시절부터 골드문의 자금을 빼돌리고 실종 사건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들은 분노했다. 나는 집무실 TV를 통해 그가 수갑을 찬 채 압송되는 장면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32년 전 나의 기억을 지우고 나를 길바닥으로 내몰았던 그 거대한 악의 축이 마침내 무너진 순간이었다. 나는 비서실장을 시켜 감옥에 있는 강유라에게 신문 스크랩 하나를 보냈다. 최 의원의 몰락과 그녀의 친부가 저지른 죄상이 낱낱이 기록된 기사였다. 그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와 권력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일 것이다. 최 의원의 구속과 강유라의 몰락으로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는 깊은 적막이 찾아왔다. 나는 골드문 그룹의 부회장 직함보다 강준석이라는 잃어버린 자아를 완전히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던 습관은 사라졌지만 32년의 공백은 여전히 군데군데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기억을 되찾기 위해 파리로 향했다. 강 회장은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좋다.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만류했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파리 에펠탑 아래 섰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치는 순간 뇌리를 찌르는 강렬한 통증과 함께 흑백 필름 같았던 기억들이 원색으로 살아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내가 즐겨 먹던 빵집의 냄새, 아버지가 사주신 첫 번째 장난감 자동차의 감촉, 그리고 납치당하던 날 나를 끝까지 지키려다 쓰러졌던 경호원 김철수의 마지막 눈빛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기억이 돌아온 순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김철수 경호원의 묘소를 찾는 일이었다. 32년 전 그는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가 있었기에 내가 살아남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정옥 할머니를 찾았다.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는 수척한 얼굴로도 나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다. 우리 진수, 아니, 이제 준석 도련님이지? 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제 이름이 무엇이든 저는 할머니의 손자 진수입니다. 나는 할머니를 위해 서울 근교의 공기 좋은 곳에 최고급 의료시설을 갖춘 저택을 마련해 드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리를 찾았으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 거라. 할머니의 그 한마디는 나의 경영 철학이 되었다. 나는 골드문 그룹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존재 이유를 다시 썼다. 우선 이진수 재단을 설립하여 나처럼 기억을 잃거나 실종된 아동, 그리고 사회 밑바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편의점 알바생으로 일하며 겪었던 부당한 처우들을 개선하기 위해 계열사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주주들은 수익성을 우려하며 반발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밑바닥에서 배운 유일한 진실입니다. 나의 이런 행보는 역설적으로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이끌어냈고 골드무늬 브랜드 가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내가 편의점에서 박 의원에게 던졌던 그 국정원 서류는 이제 박물관의 한 구석이 아닌 우리 집안의 가업을 바로 세우는 경계석으로 남았다. 강 회장은 그런 나를 보며 나보다 훨씬 나은 경영자라며 흐뭇해하셨다. 하지만 시련은 끝날 듯 끝나지 않았다. 감옥에 수감된 강유라가 면회를 신청해온 것이다. 그녀는 최후의 발악처럼 내게 전할 비밀이 하나 더 있다고 했다. 나는 차가운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초췌해진 강유라를 마주했다. 화려했던 부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만 남은 눈동자가 나를 응시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오빠, 내가 다 이긴 것 같지? 32년 전 내가 납치되던 날 그 차에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몰라서 그래. 그녀의 질문에 내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 회장과 최 의원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말인가?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이제 진실의 마지막 퍼즐한 조각이 내 눈앞에 놓여 있었다. 강유라가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던진 비릿한 웃음은 내 폐부를 날카롭게 찔렀다. 길을 열어준 사람?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물음에 그녀는 소리내어 낄낄거리며 웃었다. 아버지는 평생 최 의원 탓만 하며 살겠지. 하지만 그날 어린 나에게 대문 열쇠를 건네주며 준석이가 에펠탑을 보고 싶어 한다고 속삭였던 분이 누구였을까?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번개 같은 섬광이 스쳤다. 강 회장의 곁을 30년 넘게 지켜온 가신이자 내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눈물을 흘렸던 비서실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그 길로 비밀리에 비서실장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강 회장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미 수없이 배신당한 노년의 아버지에게 이 잔인한 진실까지 안겨줄 수는 없었으니까. 나는 이진수로 살던 시절의 인맥을 동원했다. 뒷골목의 정보원들은 비서실장이 지난 32년간 강유라의 친부 그리고 최 의원 사이를 오가며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해왔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그는 강 회장의 신뢰를 이용해 납치 사건의 수사 방향을 매번 엉뚱한 곳으로 돌렸고 내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왔던 것이다. 나는 비서실장을 조용히 내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왔다. 부회장님, 파리에서의 기억은 다 돌아오신 겁니까? 그 위선적인 물음에 나는 아무 말 없이 32년 전 납치 차량이 유유히 대문을 빠져나가는 낡은 흑백 CCTV 복원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에서 차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던 젊은 시절의 그를 본 순간 그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박살이 났다. 실장님, 아버지는 당신을 동생처럼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겨우 제 인생을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까? 그는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다. 최 의원의 협박 때문이었다느니
가난이 무서웠다느니 하는 구차한 소리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그를 경찰에 넘기는 대신 그가 평생 모은 재산과 연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각서에 서명하게 했다. 그리고 그를 강 회장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아버지는 그를 보며 통곡하셨다. 자네마저 나를 속였단 말인가.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골드문에서 영구 제명되었고 모든 명예를 박탈당한 채 거리로 쫓겨났다. 진정한 사이다는 그 뒤에 찾아왔다. 비서실장의 자백을 토대로 강유라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자금 600억 원의 행방이 밝혀졌다. 나는 그 돈을 전액 김철수 경호원의 유가족과 강유라의 갑질에 피해를 입었던 전직 직원들을 위한 위로금으로 사용했다. 강유라는 감옥 안에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믿었던 비서실장까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실신했다는 후문이 들렸다. 그녀가 내뱉었던 비밀은 결국 그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 셈이다. 이제 골드문 내부의 모든 도끼는 빠져나갔다. 나는 비서실장이 떠난 자리에 내가 편의점에서 일할 때 나를 유일하게 인간적으로 대해주었던 점장님을 고문으로 모셨다. 학벌이나 배경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아는 분이 필요합니다. 나의 파격적인 인사는 세간의 화제가 되었고 골드문은 명실상부한 정의로운 기업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32년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고 진짜 강준석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예식이었다. 그것은 화려한 취임식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골드문 그룹의 집무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나는 부회장이라는 무거운 직함이 새겨진 명패를 가만히 쓸어내렸다. 32년 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버려졌던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의 자리에 섰다. 하지만 내 마음을 채운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닌 깊은 안도감이었다. 나는 비서실을 통해 마지막 일정을 정리했다. 그것은 경영권 방어나 신규 사업 발표가 아닌 내 인생의 뿌리를 찾아가는 아주 개인적이고도 신성한 여정이었다. 나는 강 회장님과 함께 경기도 인근의 한적한 추모공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32년 전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신 나의 어머니가 잠들어 계셨다. 아버지는 묘비 앞에 서서 아이처럼 펑펑 우셨다. 여보, 우리 준석이가 돌아왔소. 당신 닮아서 아주 훌륭하게 컸어. 나는 어머니의 인자한 미소가 담긴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기억 속의 단편들이 맞춰지며 어머니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께 속삭였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 이진수로 살았던 시간도 부끄럽지 않게 성실히 버텼습니다. 이제는 강준석으로 어머니 곁을 지킬게요. 추모를 마친 뒤 나는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 장소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아닌 내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그 편의점 건물 옥상 정원이었다. 초대 손님은 단출했다. 강 회장님, 나를 키워주신 정옥 할머니, 나를 믿어준 정순 누님, 그리고 끝까지 인간미를 잃지 않았던 편의점 점장님까지. 재벌 회장과 시장 할머니, 청소부와 편의점주가 한 테이블에 앉은 기묘한 풍경이었지만 그곳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진한 온기가 감돌았다. 나는 그들 앞에서 선언했다. 저는 오늘부터 두 개의 이름을 모두 품고 살기로 했습니다. 골드문의 강준석이자 여러분의 영원한 가족 이진수로 말입니다. 나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강유라와 최 의원에게서 몰수한 모든 재산을 기억의 숲 재단에 기부했다. 그 돈으로 전국 곳곳에 실종 가족들을 위한 쉼터를 짓고
첨단 DNA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더 이상 나처럼 32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는 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감옥에 수감된 강유라는 매일 아침 내가 보낸 오늘의 선행 뉴스레터를 읽으며 자신의 죄를 곱씹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에게 내리는 나의 가장 큰 복수는 피해 단죄가 아닌 그녀가 그토록 비웃던 밑바닥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는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골드문 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끔 새벽 4시에 일어나 편의점 조끼를 입고 거리에 나선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외된 이들의 손을 잡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나를 알바생 출신 회장이라 부르며 존경을 보냈지만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2번의 인생을 소중히 여길 뿐이었다. 정옥 할머니는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워진 장학재단은 수많은 진수들을 길러내고 있다. 어느덧 다시 찾아온 겨울, 나는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따뜻한 캔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32년 전 나를 가두었던 국정원의 붉은직인 서류는 이제 액자에 담겨 내 서재 한복판에 걸려 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약속의 증표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오늘도 잘 살았어, 진수야. 그리고 고맙다, 준서가. 내 인생의 굴곡진 사연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다. 지금 당신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밑바닥일지라도 당신 안에 깃든 고귀한 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찬란한 봄날은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나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의 삶에도 잃어버린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시원한 사이다 한 잔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빌며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빛은빛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